Brian Book Club Popcast Korean.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자료를 하나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라이언 북클럽의 영상인데요. 조라는 고등학생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가지고 북텔링이라는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이에요. 아, 네. 근데 이걸 보다 보면 이게 그냥 독후감 발표가 아니에요. 뭐랄까, 마치 잘 짜인 모노드라마를 보는 느낌? 맞아요. 차가운 텍스트에서 뜨거운 체험을 길어 올리는 무슨 연금술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와, 연금술.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이 영상이 흥미로운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어떤 지점이죠? 고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낡고 박제된 텍스트에서 출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종국에는 퍼포먼스를 지켜보는 리스너, 그러니까 브라이언의 삶 한가운데에 있는 그 AI 시대라는 거대한 질문에까지 가더라고요. 그 연결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북텔링이라는 과정이 어떻게 머리의 분석에서 가슴의 체험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으로 연결되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여정이 궁금합니다. 기자의 도구함에나 있을 법한 그런 냉철한 논리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엔 당신의 삶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으로 끝나는 이 과정. 그렇죠. 이 북텔링이 어떻게 그 머리와 가심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연결하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북텔링은 크게 리허설하고 메인 북텔링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더군요. 네, 그 구조가 중요하죠. 먼저 리허설부터 시작해 보죠. 여기에는 6화 원칙 브리핑과 토론 그리고 섹션 미리 보기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좀 의아했어요. 문학 작품에 그것도 돈키호테에 6화 원칙이라니요. 너무 딱딱하고 건조하게 느껴졌거든요. 하하,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방식의 핵심적인 첫 단추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전을 범죄 현장처럼 다루는 셈이에요. 범죄 현장이요. 비유가 재밌네요. 어떤 감상을 갖거나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무얼,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했는가. 이걸 먼저 뼈대로 세우는 거죠. 아, 감상은 나중 문제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독서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런 모호한 분위기나 주관적인 느낌 같은 걸 일단 다 걷어내는 거예요. 오직 텍스트에 쓰인 증거라는 기반 위에 이해를 쌓도록 어떻게 보면 강제하는 겁니다. 증거 기반 독서법. 와닿네요. 영상에서 조가 핵심 문장으로 그 which is in a row, 즉 집에서는 난리가 나 있었다를 꼽았잖아요. 네, 꼽았죠. 그러면서 이후로 엉망진창으로 돌아온 돈키호테와 걱정하는 친구들이라는 두 가지 팩트를 제시하더라고요. 바로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수많은 문장 중에서 왜 하필 그 문장이 핵심인가? 그걸 설명하려면 텍스트 전체의 맥락과 갈등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냥 내용을 아는 것과는 다르군요. 그럼요. 이야기의 엔진이 뭔지 스스로 찾아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학생이 그냥 가장 뻔하고 안전한 문장을 고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런 쉬운 길로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뒤따르는 토론 파트의 묘미입니다. 토론이요? 네, 자신의 선택을 방어해야 하거든요. 주제자인 브라이언이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 선택이 타당한지 검증을 하죠. 아하, 만약 좀 구시한 선택을 했다면 그 토론 과정에서 핵심 갈등을 제대로 못 봤다는 게 금방 드러나게 돼요. 일종의 자기 교정 과정이 시스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단단한 논리적 기반을 다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리허설의 마지막 단계인 섹션 미리 보기에서는 조가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라든지 그들은 마을에 이르렀다 같은 핵심 정황들을 미리 짚어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요. 네, 앞으로 펼쳐질 공연의 로드맵을 청중하고 공유하는 거죠. 북텔러 자신에게는 발표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되고요. 듣는 사람에게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분석의 세계에서 공연의 세계로 넘어가기 전에 징검다리군요. 맞습니다. 한번 숨을 고르는 아주 중요한 단계죠. 좋습니다. 그렇게 리허설에서 단단한 사실의 뼈대를 세운 후에 이제 감정이라는 살과 피를 붙이는 과제가 남았네요. 드디어 메인 북텔링이죠. 네, 메인 북텔링. 첫 순서가 한국어와 영어 연상 독백인데 와, 저는 이 방식이 정말 독특했어요. 그렇죠. 이 연상 독백이야말로 텍스트를 머릿속 지식에서
온몸의 체험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네, 여기서부터 기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영상 설명을 보니까 마치 연극 배우가 독백하듯이 연상하며 아주 차분히 내뱉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책을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책을 다루는 방식이요? 네, 책을 정면으로 보고 읽는 게 아니라 45도 각도로 옆에 두고 단어만 힐끗 엿보듯이 스캔한 뒤에 정면을 보고 말하더라고요. 바로 그 디테일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건 내용을 암기해서 읊어라는 지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죠? 장면을 머릿속에 영상처럼 그려라. 그리고 그 장면에 담긴 감정을 내 목소리와 표정에 실어서 관객에게 전달해라. 이런 요구인 거죠. 아, 텍스트를 해독하는 리더에서 장면을 창조하는 배우 액터로 역할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조가 마지막에 이런 말과 비슷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해질 무렵 마을에 이르렀다. 이렇게 울줄일 때 네, 정말 석양이 깔리는 스페인의 어느 시골길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두들겨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채 초라하게 돌아오는 돈키호테, 그 비참함, 쓸쓸함 같은 게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났죠. 바로 그거예요. 분석을 통해 파악한 돈키호테가 맞아서 돌아왔다는 객관적 사실에 이제 비참함, 쓸쓸함이라는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체험을 덧입히는 과정이죠. 아, 이성과 감성의 결합이군요. 네, 리허설에서 세웠던 이성이라는 뼈대에 감성이라는 살을 붙여서 인물을 진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육하 원칙에 의한 영어 스토리텔링과 영어 질의응답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앞선 단계들을 모두 종합하는 느낌이었어요. 분석하고 체화한 내용을 자기만의 언어로 재구성해서 발표하는 거니까요. 네, 통합의 단계죠. 분석과 체화를 거쳤다면 이제는 그걸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이걸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왜 그렇죠? 다른 언어로 뭔가를 설명하려면 내용을 정말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어설프게 이해한 상태로는 절대 할 수 없죠.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같네요. 내가 정말 이걸 이해했나?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이요. 정확합니다. 당신 브라이언이 What happened to him?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조가 바로 He bruised, but his bone is not broken. 멍은 들었지만 뼈는 안 부러졌다. 이렇게 답하는 장면이 있었죠. 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니까 이해의 깊이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다르겠네요. 네, 잘 짜인 각본대로 발표하는 거랑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답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질문응답은 자신이 구축한 이해의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외부 충격으로 확인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해가 훨씬 단단하고 정교해지겠군요. 그럼요. 자, 지금까지의 과정도 정말 흥미로웠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죠. 네, 이 북텔링의 하이라이트, 존귀한 질문과 최고의 영어 단어 순서인데요. 여기서 17세기 스페인의 텍스트가 갑자기 21세기 우리의 현실로 소환되는 정말 놀라운 도약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존귀한 질문에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북텔러가 본문 속에서 딱 3개의 단어만 이용해서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단 3단어요? 네, 딱 3단어요. 아니, 그건 엄청난 제약처럼 들리는데요. 저라면 일단 좀 크고 개방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빡빡한 규칙을 두는 거죠? 바로 그 제약이 창의성을 폭발시키는 엔진이 됩니다. 제약이 엔진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말이 3단어밖에 없다고 하면 수많은 정보와 수식어들을 다 걷어내야 해요. 그리고 문제의 본질, 가장 핵심적인 정수만 남길 수밖에 없게 되죠. 아, 이 제약에 오히려 사유의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뽑아내도록 강제하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인 셈입니다. 제약이 오히려 본질을 드러나게 한다. 흥미롭네요. 그래서 조가 그 제약 속에서 뽑아낸 질문이 이거였죠.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나요? 네, Are you waiting for it to get dark? 본문에서는 이게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었잖아요. 농부가 엉망이 된 돈키호테의 창피한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볼까봐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리는 장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3단어 질문이 딱 던져지는 순간 갑자기 시공간이 확 확장되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구체적인 서사 속 한 문장이 그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된 철학적 질문으로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농부만의 질문이 아니게 되는군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에 리스너이자 주제자였던 당신, 브라이언이 답하면서 이야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확장됩니다. 네. 17세기 스페인에서 21세기 AI 시대로 단숨에 점프를 하죠. 당신의 답변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내 어두워지기를 기다립니다. AI의 태동으로 호모사피엔스에게 어두운 시대가 올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차피 오는 어두운 시대라면 그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스스로 빛을 내는 스타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하. 어둠을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해석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인문 고전 읽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어떤 걸까요? 텍스트의 한 문장을 징검다리 삼아서 내 삶과 우리 시대가 당면한 가장 깊은 문제를 성찰하는 것. 조회가 던진 세 단어의 질문이 당신의 내면에 있던 AI 시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비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고전이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거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순간이죠. 정말 멋진 순간이었습니다. 책과 삶이 만나는 생생한 현장이었고요. 그리고 이 대장정의 마지막, 조가 뽑은 최고의 영어 단어는 wretched였습니다. 네, wretched. 몸이나 기분이 몹시 안 좋은, 비참한이라는 뜻의 단어죠. 이 마지막 단계는 마치 그림의 활용점을 찍는 것과 같아요. 그 섹션 전체를 지배하는 분위기와 감정의 정수를 단어 하나로 응축해서 포착하는 행위죠. 왜 하필 그 단어였을까요? 그 외취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 우리는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돈키호테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비참함을 그 어떤 긴 설명보다도 강렬하게 느끼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차가운 분석으로 시작했던 여정을 깊은 감성적 공감으로 마무리하는 아주 세련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리해보니 정말 대단한 여정이네요. 육하 원칙이라는 도구로 텍스트의 뼈대를 세우는 냉철한 분석에서 네, 차갑게 시작하죠. 그러다 연상독백으로 인물의 감정을 이입하는 뜨거운 체화를 거치고 마지막에는 존귀한 질문을 통해 현재의 내 삶과 연결하는 심오한 성찰로 끝을 맺습니다. 맞습니다. 이성과 감성, 과거와 현재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입체적인 독서 경험 그 자체네요. 맞아요. 이건 단순히 책 한 권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텍스트를 통해 생각하는 법, 느끼는 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뭐랄까 종합적인 인문학 훈련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훈련 과정.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뭐 하나 깊이 있게 소화하기 어려운 요즘 시대에 이렇게 텍스트 하나를 붙잡고 깊이 파고들어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경험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 북텔링의 방법론은 비단 돈키호테에만 적용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답답한 뉴스 기사를 읽고 그 기사에 나온 단어 3개만 써서 질문을 던져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잡음을 걷어내고 정말 중요한 본질이 뭔지 찾아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겠죠. 좋은 적용이네요. 당신은 이 퍼포먼스의 리스너로서 조가 던진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 AI 시대라는 거대한 화두를 마주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텍스트 속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뽑아낼 수 있는 단 3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존귀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이 당신을 또 어떤 새로운 성찰로 데려갈지 궁금해집니다. Brian Book Club Podcast English. Welcome to the deep dive. Today we have something, well, a little different. A unique mission, you could say. Yeah, that's a good way to put it. We aren't just summarizing a classic book. Instead, we're dissecting a blueprint. A high-level, really codified performance blueprint from the Brian Book Club. And it's for how they engage with classics, like, in this case, Cervantes' Don Quixote. Exactly. So we're analyzing the method, the way they turn reading into this profound shared experience. Right, and this method is called book telling. I mean, you have to think of it as less of a casual book club meeting. Oh, way less. And more of a formalized, almost theatrical, and, a highly structured way to extract what they call humanistic insight. Humanistic insight. So the deep truths about the human condition that you find in the text. That's the idea, and our case study for this is one of the most, I think,
poignant and chaotic scenes in Don Quixote. Right. The moment the hero returns home after one of his first big failures. He's beaten, he's bruised. Utterly defeated. We're calling it the battered Hidalgo scene. The battered Hidalgo. I like that. And this methodology is, it's rigorous. It really demands performance, preparation. We need to remember the key players. Okay, who do we have? So you've got Joe, he's the book teller. He's the one performing, leading the analysis. And then Brian is the listener and also the presider who, guides the whole thing. Got it. And our goal here is to map out how they take just a single sentence from that scene and, through all these steps, connect it to something like contemporary debates about AI. That's the leap. And it is a remarkable jump, but it all starts with some really meticulous groundwork. Which brings us to the first big phase, the rehearsal blueprint. Even their prep is highly structured. It is. 3 distinct phases. And the whole foundation is built on that classic 5W1H methodology. Who, what, when, where, why, how. That's the one. The first part is the 5W1H briefing. And the core task here is textual selection. Joe, the book teller, he has to pick one single key sentence. Just one. Just one, to encapsulate the entire segment. So for this scene, Don Quixote's return, Joe focused on the sentence about the domestic situation. Which was? There was chaos in the house. Oh, that's fascinating. So not the description of him being beaten or his broken lance, but the reaction at home? Exactly. Not the action, but the consequence. So why that line? I mean, why focus on the collateral damage? Well, Joe gave 2 really compelling reasons. First, he said that one sentence just powerfully summarizes the reality that Don Quixote returned battered. It shows the result of it all. Okay. And second, it immediately shifts the focus from the hero himself to the people who care about him. It captures the intense worry of his friends, his family. The chaos is the measure of their concern. So that one line becomes like the emotional center for the whole analysis. The emotional nexus, yeah. And that sets up the second phase, the 5W1H discussion, which is where the critical thinking really gets going. This is where they probe deeper. I thought their discussion on when was particularly insightful. Okay. They deliberately avoided the obvious answer. Oh, absolutely. The trap is to just say, oh, when means 2 a.m. or, dusk. They went past that simple time-based answer and redefined when based on social necessity. Social necessity, what does that mean? The insight they found was that the timing was all about shame and social status. Shame. Tell me more about that. Why was the darkness so important for his arrival? Well, you have to remember who Don Quixote is. He's in Hidalgo, a lord nobleman, a gentleman of a certain standing. Right, he has a reputation to uphold. A huge one. And for him to return so thoroughly humiliated, beaten up, riding a donkey, I mean, that would have been devastating for his reputation and for his whole household. The farmer who helped him knew this. Ah, so the farmer was trying to protect him. Precisely. He specifically waited until it was really, truly dark, so that nobody in the village La Mancha could see this Hidalgo coming home in such a wretched state. So the darkness isn't just a time, it's a shield against social disgrace. Exactly. It turns a simple time measurement into this deep commentary on 17th century social hierarchy. That kind of detail is what makes this so rich. It makes the text feel so alive. So after that deep dive, the rehearsal finishes with, what is it, the section preview? Right, just the final technical check, making sure all the external facts are solid before the performance. So confirming the author is Cervantes, the title is Don Quixote, page numbers. And locking in the first line for the performance, which was, with these exchanges and other similar ones. A perfect lead-in. So with all that prep done, where does the real magic begin? The main book-telling segment. And it kicks off with these theatrical, imaginary monologues. This is where reading becomes something else entirely. It becomes interpretive art. Yeah. And the rules they're very specific. The blueprint says the book teller, Joe, he does not hold the book. He doesn't hold it? Nope. It's placed on a table angled at 45 degrees, and the instruction is to scan words as if peering, then look straight ahead. Wow. That sounds so deliberate. It's almost like it's designed to stop you from just memorizing and reciting it. That's the key. The delivery is defined not as reading, but as a calm, reflective utterance, like an actor performing a monologue based on free association from the text. Free association. So he's using the text as a jumping off point, but delivering his own internalized understanding. He has to possess the text, not just present it. So what moments did Joe highlight in his monologue? What did he use to bring the scene to life? He really anchored it to that feeling humiliation we were just talking about. He quoted the scene directly. The farmer, knowing the social fallout, waited until it was darker
so that nobody could see the battered Hidalgo returning on his donkey. That moment again, it's so steeped in that irony, isn't it? The great knight of honor sneaking home in disgrace. And that dramatic weight then carries over into the household chaos, where the housekeeper is described as shouting very dramatically and realistically. Right, with the priest and the barber there, all these central figures in his life just standing by. It just creates this incredibly vivid mental picture for everyone listening. It's theater. So after this theatrical performance, the session shifts again. It moves into what they call this structured inquiry segment. Yep, starting with the English storytelling and then the English question and answer. This is where they circle back to the empirical data. The grounding phase. Exactly. It's a way to efficiently confirm all the objective details, just to make sure the emotional performance didn't, steamroll the actual facts of the text. So they confirm the time around 2 a.m., this setting, approaching the village in La Mancha, the character's status, Hidalgo. And the physical damage. Right. He was battered, but he survived. I remember the details about his injuries were pretty vivid. Oh yeah. His old armor did offer some protection, but he was severely bruised. The description they used was striking. His skin was like a puffer. Like a pufferfish, swollen up. Swollen, expanded. But thankfully, his bones were confirmed to be not broken. So these facts, literal and anatomical, they become the bedrock for what comes next. And what comes next is the big philosophical leap. Segment 5, the liberal question. This is the moment for that high-level humanistic reflection. But, and this is key, it's constrained by a very rigid rule. A rule which is? The book teller has to pose a question using only 3 words. And those 3 words have to come directly from the section they've been discussing. 3 words from the entire scene. That's immense pressure. It forces this incredible distillation. You have to capture the essence of everything, the drama, the shame, the context, in just 3 words. So what was the question? What did Joe, the book teller, come up with? He asked, "Do you wait for darkness?" Do you wait for darkness? Simple, direct. And it's rooted completely in that discussion about the farmer waiting for the cover of night. Exactly. But the whole point of this segment is to pull that literal meaning into a modern context. So how did Brian, the presider, connect 17th century Spanish shame to, well, the 21st century? Is the pivotal so what moment. Yeah. This is where they apply that humanistic perspective most directly. Brian linked the literal darkness that shielded Don Quixote to the metaphorical darkening age, A darkening age. ushered in by the dawn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Oh, that is a colossal transition. Are they saying AI is a threat, like a societal humiliation we need to hide from? Well, they view it as this inevitable challenge that feels overwhelming. Maybe overwhelming enough to make us want to wait for that metaphorical darkness. The discussion really hit on how AI is poised to potentially surpass our own cognitive abilities. For us, for Homo sapiens, that's a monumental moment of reassessment, a crisis of identity. I can see that. But if the goal is humanistic growth, focusing on AI being superior seems almost paralyzing. Doesn't that risk a sense of fatalism, just giving up? And that's where the constructive part comes in. The discussion acknowledged the challenge that we cannot refuse it. But the ultimate goal isn't despair, it's preparation. Preparation for what? If this new era feels dark and overwhelming, we have to build up our internal resilience. The response ended by saying the objective is to help the club members become, and this is their phrase, a star that illuminates itself. A star that illuminates itself. Turning the challenge into an opportunity, developing internal strength and self-awareness, rather than just cowering in the shadow of some new technology. So the Hidalgo's need to hide in the dark becomes this modern challenge. Do we let the rise of AI make us want to hide, or do we find a way to cultivate an internal light to guide us through it? That's the bridge. That's how they connect the centuries with a single 3-word question. It shows the power of the method. It really does. It transforms this classic book from something you just study into an active script for our own modern dilemmas. Exactly. So as we come to the end of the full cycle, we hit the last required segment, the best English vocabulary. Right. 1 word chosen by a member named Mancia to capture the essence of the whole section. And her selection was? The adjective. Wretched. Wretched. Huh. A concise but very powerful summary of Don Quixote's state. It carries so much emotional weight. The definition they gave was someone who is very unhappy, miserable, appalling, someone you feel profound pity for. It just perfectly summarizes the tragicomic condition of the battered Hidalgo. And it gives everyone a single, powerful, emotional bookmark for the whole discussion. It ties everything back to the character's core suffering. You know, when you look at this structure as a whole, it's
It's like a brilliant pedagogical machine. It really is. It starts with the analytical rigor of the 5W1H, moves into the emotional engagement of the performance. And culminates in that philosophical elevation with the three-word question. It's designed to make sure knowledge isn't just absorbed. It has to be actively processed, performed. The critical takeaway for me is that demand for engagement. You can't be passive. This whole methodology forces you to treat these stories not as relics, but as living, breathing scripts that demand your own interpretation, your own philosophical reflection. Absolutely, it demands performance. So what does this all mean for you, the listener, and how you take in information this week? If you're faced with a dense document, a challenging report, or even a classic text, can you apply the principles of the imaginary monologue? Can you move beyond just passive reading? Right. Can you get into free association and personal performance, internalizing the materials so deeply that you can generate your own concise three-word question about what it means for us today? That's the real measure of turning information into illuminated insight.